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헬무트 알트리히터 교수의 소련 소사라는 책으로 소련 이야기 4편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탈린 사후의 후르쇼프와 브레즈네프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이 시기 소련은 좌충우돌과 심각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에 초강력 독재자인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이후 니키타 후르쇼프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해서 소련을 10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후르쇼프는 과거 소련의 국가 범죄를 이게 다 스탈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땅에 떨어진 당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스탈린 시대는 모두에게 악몽이었다는 거죠.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비밀 연설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연설 이후에 하루 만에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 서 있던 스탈린 동상을 흰 천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후르쇼프는 공포정치를 폐지하고 어느 정도는 법치주의를 이루려고 했고 정치적으로도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방과도 대립하기보다는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했고요. 하지만 그 후르쇼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서방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후르쇼프는 소련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번영의 길로 이끌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 스타일이 막 목표를 엄청 원대하게 세우고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스탈린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후르쇼프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파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랬어요. 내가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 1930년대에도 이제 대기근이 있었지만 1946년에도 우크라이나에 기근이 들이닥쳐서 인육을 먹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후르쇼프는 대규모 개척지를 개발해서 식량을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컸어요. 1300만 헥타르의 농지가 새로 개발되었는데 주로 볼가강 중부, 시베리아 남부, 카자흐스탄 북부의 초원지대였습니다. 농장이 아니라 거의 대규모 공업단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1954년 첫 해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됐어요. 토양이 침식되거나 염화되고 초원 지역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르쇼프는 그 대책으로 더 큰 계획, 더 거대한 목표로 일관했습니다. 10년 내 농업 생산을 250% 늘릴 거라고 공약했어요. 엄청난 노력이 투여되었지만 농업 생산량은 고작 10%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형편없었죠. 환경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 조그마한 호수가 아랄해인데요.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육지 속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랄해가 지금은 이렇게 소금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랄해가 이렇게 호수였다가 육지 속의 바다였다가 사막이 된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당시에 소련의 농업 개발 정책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공업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르쇼프는 스탈린 시대에 자원을 너무 중공업 분야에만 집어넣어서 인민의 생활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고 소비재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획만큼은 원대했어요. 10년 내 공업 생산이 250% 성장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추월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소련의 1인당 GNP는 60년대 중반에 와서야 겨우 세계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이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 생산물이 남아도는 사회가 될 것이다. 10년 안에 모든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임대료도 폐지될 거다. 교통수단도 전부 무료, 가스 난방비도 무료, 식사도 무료. 완전 환상 속의 그대였죠. 소련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서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됐고요. 이 자기네 위성 국가인 동유럽 나라들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후르쇼프가 탈스탈린주의를 내걸자 예기치 않게 동유럽에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지만
소련군이 가서 다 진압해버렸어요. 1961년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또 1962년에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강경한 모드로 대응하면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어요. 중소국경에서 노골적인 분쟁까지 일어났고 공산권 자체가 소련파, 중국파 이렇게 분열될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소련 지도부에서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탈스탈린주의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때는 우리도 너무 숨막혔어. 그런데 이 후르쇼프 이 양반은 국가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너무 불안해. 초대형 트럭을 무슨 경주용 자동차처럼 몰듯이 운전해. 맨날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이나 외쳐대고 경제도 일거에 다 해결한다고 하고 도약한데, 그런데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 전부 졸속이잖아. 결국 후르쇼프는 1964년에 실각했습니다. 그 다음 권력자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였습니다. 브레즈네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전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나 무조건 거대하게 계획부터 잡는 거,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공약만 하는 거, 상남자 스타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 국가를 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브레즈네프는 1930년대에 엔지니어로 입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믿음직한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르쇼프와 스탈린 사이에 어떤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선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대담한 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배짱도 없어. 그냥 관리형 그런 이해관계에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은 이쪽도 만족시키려고 하고 저쪽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언뜻 보면은 안정적으로 보여도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뭔가 이제 결단과 선택의 순간이나 액션을 취해야 할 때 대범하지 못하고 고민만 많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던 대로 가게 되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은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관심, 체념,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레즈네프 시대는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체제가 생명력을 잃고 늙어버린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사회 자체가 문자 그대로 정체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행정 관료들이 기득권 엘리트 집단을 아주 완고하게 형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브레즈네프처럼 스탈린 시대에 출세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엘리트 계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갈이가 되기 마련이고 그래야 국가도 변화하고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던 198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게 안 됐어요. 기득권 엘리트가 그대로 늙어가면서 체제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66년에 당 중앙위원회에 있던 사람의 44%가 15년이 지난 1981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61년에는 당 중앙위원 중에 50세 이상 되는 사람의 비율이 27%에 불과했는데 20년 후인 1980년대 초에 가면은 무려 94%가 되었습니다. 내각과 정치국은 완벽하게 노인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무려 70세였다고 합니다. 소련은 노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2년에 브레즈네프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다음 1인자는 유리 안드로포프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로포프도 나이가 많아서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1984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 후임은 콘스탄틴 체르넨코였는데요. 역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양반도 권좌에 올랐을 때 72였는데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대중연설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체르넨코는 연단으로 걸어 나와서 누군가가 써놓은 어떤 무미건조한 그 짧은 연설문을 겨우 읽어냈다고 합니다. 체르넨코 역시 권좌에 오른 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는 정책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기능하지 않는 조직만 비대해져 가지고
스스로 침몰하는 어떤 항공모함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와 인민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관계도 파탄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척 했고 국가는 보수를 지불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명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인데 사적인 지하경제 비중이 점점 커졌어요. 생필품 공급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 서방과의 군비 경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핵탄두 미사일 경쟁이 불붙은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소련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유럽의 인민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1968년에는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 사건이 일어났고 1980년에는 폴란드에서 이 바웬사가 연대 노조를 결성해서 저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중국과의 사이도 계속 안 좋아졌고요. 국내에서도 이 사하로프, 솔제니친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글이 지하 출판물로 유통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수용소에 보내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거나 변방으로 유배해버리거나 외국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소련은 밖에서 볼 때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이미 안에서부터 이렇게 붕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떠받친 것은 인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었던 것입니다.